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양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16세기 호남의 한 대표적인 유학자의 죽음과 그 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였던 고봉 기대승 선생이었습니다. 1527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46의 나이로 전북 곡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에는 사소하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고향은 오늘날로 치자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은 전라북도 곡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소한 질문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나눌 이야기 속에는 이 사소한 질문의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봉 기대승 선생의 마지막 1년과 이분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조선은 어떤 면에서 성리학이 막 꽃피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한국 유학사를 대표하는 3명의 걸출한 사상가, 즉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 그리고 율곡 이희 선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고봉 기대승 선생, 이 세 분이 거의 동시기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6년이 뒤인 1527년에 고봉 기대승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536년에 율곡 이희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서에 걸맞게 1570년 퇴계 이황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뒤인 1572년 고봉 기대승 선생이 세상을 떠났고 12년 뒤인 1584년 율곡 이희 선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돌이켜보자면 이 세 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쩌면 행운아에 속할지도 몰랐습니다. 동서 분당의 당대의 극심한 당쟁으로 인한 살인파 내부의 감정적인 대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곧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전란기를 겪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대승 선생은 1572년에 돌아가심으로써 퇴계 이황 선생보다 단 2년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26년이나 뒤에 태어나서 2년 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기대승 선생이 퇴계 이황 선생에 비해서 24년을 더 짧은 생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기대승 선생의 짧은 삶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분의 죽음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분의 죽음이 나타난 1572년에 얽혀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조선 조정과 명나라 조정 사이에 벌어졌던 종계 변무를 둘러싼 외교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 중기 선조 시대가 공표된 지 5년째 되던 해인 157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해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20년 전이었고 1392년에 성립된 조선이 딱 180년을 지나치는 시기였습니다. 전란의 암울한 그림자는 아직 조선에 나타나지 않았고 조선은 건국 이후 거의 200여 년에 걸쳐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국초의 혼란기를 거쳐서 사화기의 유혈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앙금을 남기고는 있었지만 아직 극단적인 감정 대립은 나타나지 않았고 한편으로 명종인종기의 외척들의 득세기도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의 2월 46의 나이로 광산 임곡에 낙향해 있던 기대승 선생은 선조에 의해서 성균관 대사성이 제수됩니다. 그리고 이 명을 받고서 기대승 선생은 한양으로의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1월 1일 기대승 선생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전북 고부에 있던 자신의 사돈 김점 선생의 댁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1572년 2월에 있었던 한양행의 이상한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대승 선생은 이미 2년 전에 정계에서 은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1569년 8월 43살의 기대승 선생은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었습니다. 사실은 1672년 제위에 오른 선조는 그때 나이 16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대승 선생은 30대 후반의 나이로 선조의 경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연의 강의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던 10대의 선조는 20대 초반이 되면서 40대에 접어든 기대승 선생을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월에 임명된 기대승 선생은 한 달이 채 미처 되지 못한 9월 달에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이 허락을 받자마자 몇 달 지나지 않은 1570년 2월경에는 드디어 고향인 광산 임곡으로 낙향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대승 선생의 정계 은퇴와 그리고 임곡으로의 낙향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마 건강 탓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대승 선생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낙향을 한 이듬해 2월, 다시 말해 1571년 2월 기대승 선생의 행적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때 기대승 선생은 자신의 큰 아들이었던 기효증 선생을 데리고 근처 야산으로 가서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이곳을 묘소로 쓰라는 훈계를 남깁니다. 오늘날 광산 임곡에 소재하고 있는 월봉서원 우측에 있는 기대승 선생의 묘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물론 이 일화는 또 다른 한 가지 기대승 선생을 상심하게 만들었던 큰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란 다름 아닌 1570년 12월에 임곡의 기대승 선생에게 들려왔던 퇴계 이황 선생의 부음이었습니다. 기대승 선생은 자신과 함께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했던 이 노학자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고 이 노학자의 죽음에 큰 상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묘소를 45세 나이에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봉 기대승 선생은 45살의 나이에 이미 자신의 생명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한양행을 결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572년 2월 27일 임곡에 있는 기대승 선생을 한양으로 다시 불러들인 조정의 명령은 기대승 선생에게 정계 은퇴 이전에 벼슬을 다시 제수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미 정계 은퇴를 감행한 대신이나 학자를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일 때는 직급 혹은 품계를 하나나 혹은 2등급 정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 관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대승 선생은 낙향하기 이전에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인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몸이었는데 기대승 선생을 1572년 다시 불러들인 명령은 역시 성균관 대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자의 명예나 관원으로서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벼슬을 이유로 한양행을 결정할 이유는 역시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 보자면 결국 기대승 선생을 한양으로 불러들인 동의는 벼슬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벼슬이 아니라면 기대승 선생을 한양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대승 선생은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한양행을 떠나면 혹여 자신이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여정이 될 한양행의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벼슬이 아니라면 삶의 마지막 해 지병을 앓고 있었던 쇠약한 유학자를 한양으로 다시 부른 것은 무슨 일이었는가? 기대승 선생의 삶을 기록한 연보는 이 사연을 딱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의하면 당시 선생이 주청사에 충원되었기 때문에 길을 떠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도대체 주청사란 무엇인가? 주는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건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상주한다는 표현이 조선의 외교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즉 사신을 염두에 두고 상주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용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왕이 아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즉 조선의 상국이라고 말해지는, 조선의 외교관계에서 조선이 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즉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뜻하고, 이 사신은 명나라로 보내는 사신인 것입니다. 한편 주청사라는 낱말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낱말인 청이라는 낱말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요청한다 혹은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청사라는 것은 조선의 왕이 상주를 해서 명나라 황제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이 부탁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로 파견되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외교 문제에 관해서 조선의 왕이 명나라의 황제에게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기대승 선생을 움직이고 마지막에 결국 기대승 선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역사적 계기가 되었던 마지막 서울 여행의 이유, 조선과 명나라의 국제 외교 관계는 오늘날 종계 변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계 변무라고 알려진 이야기를, 시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멀리 조선이 성립되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일은 조선이 건국되기 2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1390년 윤희와 이초라는 두 고려 사람이 명나라 조정을 찾아가서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시켰습니다. 첫째는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시해했다. 두 번째는 이성계는 이인임이라는 사람의 후손인데 이 이성계가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친명파였던 이성계와 명나라 조정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이었다는 점이 그 당시에 곧바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의 시도는 곧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안은 이렇게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고려 말기의 대표적인 친원파로서 오히려 젊은 이성계와 최영 장군의 합작에 의해서 숙청되어서 경산으로 유배되어 죽음을 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잊혀진 줄만 알았던 일화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이 탄생하고 난 직후에 조선을 찾아오는 명나라 사신들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의뢰이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라고 쓰여있는 명나라의 국서를 소지하고 조선으로 오고는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인임이 이성계의 아버지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이 명나라의 사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자 조선 조정은 곧바로 이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나라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이른바 1403년 태종에 의해서 최초의 주청사라고 할 수 있는 사신이 명나라 조정에 파견됩니다. 그러나 사신이 명나라 조정에 가서 확인한 것은 더 조선 입장에서는 기가 찬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내왕을 시해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님의 아들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은 명나라의 두 가지 관찬 편찬물에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태조의 유훈,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유훈은 곧 태조실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명나라의 헌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명회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찬 기록물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허구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조선의 사신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왕실은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커다란 현안을 하나 마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구적인 사실이 명나라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왕실의 정통성이 국가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봉건 국가인 조선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조선 조정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두 가지 사실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종계, 변무, 주청사라고 부르는 낯선 사신의 역할은 이렇게 해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 현안을 책임지는 이름으로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종계, 변무란 왕실의 계보가 쉽게 말하자면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실의 계보가 모함을 받아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청사는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실려있는 허구적인 구절을 수정해서 이 구절을 바로잡는다라는 조선 조정의 명을 받고 떠난 사신을 가리킵니다. 왕실의 계보는 왕실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초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조선 왕실의 역대 왕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극도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결국 이 사안은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의 해당 구절을 삭제 혹은 수정해달라라고 부탁하고 명나라가 이 요청을 수락하면 끝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논점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일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선조 중반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조실록의 수정이 먼저 받아들여진 다음에 명나라는 오랜 동안 대명회전의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선조 17년 1584년 5월에 종계변무 주청사였던 황정욱 등이 마지막으로 파견되어 주청했을 때 그때서야 고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7년 선조 20년 유홍이 다시 중국에 가서 내용이 수정된 대명회전을 조선으로 가지고 돌아와 고쳐진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태종 4년이었던 1404년부터 계산하면 대략 183년,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 걸린 조선 외교사의 현안이었던 것입니다. 기대승 선생은 선조로부터 성균관 대사성의 직함을 가진 채로 바로 이 주청사로 명나라를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계 은퇴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외교 현안이 조선 조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고려해서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한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승 선생은 이미 쇠약한 몸이었고 중국까지 다녀올 체력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봉집 권이에 실려있는 선조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종계 변무의 해결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무주라는 공식적인 문서만을 쓴 채 중국행을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10월 3일 대사관을 제수한다는 선조의 호의를 사양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기대승 선생은 변무주를 쓴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고 다시 낙향의 길에 올랐습니다. 10월 10일 천안에 도착하자 이미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15일 태인에 도착했을 때는 점점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인의 관하로 들어가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25일 사돈인 김점이 태인의 관하로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 위독한 상태에서 기대승 선생은 자신의 사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벼슬을 사양한 몸이 관아에 누워있는 것이 예의상 편치 못하다. 그러므로 사가, 그리고 개인의 집이라고 하면 사돈 댁인 김점 선생의 댁은 자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돈의 댁으로 나를 옮겨달라. 거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돈 김점의 집으로 옮긴 기대승 선생은 11월 1일 한국 유학사의 호남 학술의 위상을 제고시켰던 유학자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조선 중기 한 유학자의 죽음에 얽힌 종계변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을 잠깐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들의 생애를 담은 짤막한 하나의 언급이나 종이 위에 무심히 새겨진 우리의 눈길이 스쳐가기만 하는 어휘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다채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과 역사가 마주하는 이러한 엇갈림의 장면들을 고봉기대승 선생과 종계변무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유학의 한 장면에 대한 이색적인 스케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